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슬로우 라이프의 인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인류학은 인간의 특징,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오늘은 명실상부 인간의 특징인 큰 머리, 큰 두뇌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이죠. 지혜와 슬기는 두뇌에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보조해줄 조교들을 소개합니다. 이 장갑을 폼으로 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폼으로 낍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화석들은 진짜 화석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로 화석을 다룰 때 요즘은 장갑을 낀다는 거. 근데 그럴 때 끼는 장갑은 이런 장갑이 아니고 진짜 헤비듀리 장갑입니다. 침팬지, 두개골과 턱뼈, 아이, 이거는 현생 인류의 두개골입니다. 턱뼈죠.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루시라고도 불리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AL288-1,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호모 하빌리스 ER1813번, 베이징 원인이라고도 불리우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네안데르탈린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STS 5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 OH5번입니다. 인간은 머리로 굉장히 유명한데 과연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최고라면, 굉장히 똑똑하다면, 그리고 똑똑한 것이 두뇌 세포수하고 비례한다면 많은 세포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니까 인간이 가장 큰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근데 사실 인간의 두뇌는 큰 편이지만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침팬지보다는 커요. 침팬지는 한 450cc. 이 450cc가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거에 비해서 현생 인류는 1400cc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와 침팬지를 비교하면 거의 3배 반 정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가장 크지는 않고요. 고래, 코끼리 더 큽니다. 인간은 몇 배는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뇌세포수는 더 많죠. 2배도 더 많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2배로 똑똑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몸집 대비는 커요. 하지만 제일 크지도 않습니다. 대뇌 피질, 회색 피질이 가장 많은 게 똑똑하다면 인간이 가장 많긴 하지만 뭐 그렇게 뛰어나게 많지도 않아요. 포인트는 인간의 두뇌는 크고 멋지게 생겼겠지만 그리고 주름도 많고, 그래서 그 많은 신경세포가 작은 공간 안에 꽉꽉 채워져 있지만 인간이 특출나게 더 크거나 더 주름이 많거나 더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두뇌가 최고라는 거는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아니죠. 인간들은 인정하는 사실이고 다른 동물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유별난 건 사실이잖아요. 문명이나 언어, 또 지금 뭐 컴퓨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은 인간입니다. 그건 두뇌의 유별난 정도에 비해서 우리의 인지체계는 비교할 수 없이 유별나고 특별합니다. 과연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큰 머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크게 낳는 법이 있겠죠. 큰 머리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의 갓난아기는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인간 아기의 몸집은 어른 몸집의 6%입니다. 침팬지의 갓난아기는 어른 몸집의 3%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기의 몸집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인간 아기, 갓난아기의 머리는 어른 머리의 30%예요. 3분의 1이 안 됩니다. 침팬지 아기, 갓난아기의 머리 크기는 어른 크기의 40%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침팬지 아기가 2배 반이 되면 어른이 되고
인간 아기는 3배 반이 돼야지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450cc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침팬지 어른 450cc. 이게 인간의 갓난 아기의 머리 크기입니다. 이만한 머리를 가진, 얼굴은 이렇게 크지 않죠. 이만한 머리 크기를 가진 아기를 우리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아기는 3배 반을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2배가 되는 시점이 돌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아이인데 2번째 어금니가 나오고 아직 사랑니가 안 나온 걸로 보아 성장이 끝나지 않은 중학생 12세, 13세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머리는 다 컸습니다. 이게 어른의 머리니까요. 네, 두뇌는, 인간의 두뇌는, 그 큰 두뇌는 생각보다 작게 태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손이 필요한 지극히 슈퍼 사회적인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는 생각보다 유전성이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에 의해 성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후 첫 10년 동안 두뇌 크기가 완성이 되죠. 그 두뇌가 몇 개인지, 신경세포가 몇 개인지는 뭐 1000억 개라는 얘기도 있고 860억 개라도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큰 숫자니까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잖아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몸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머리 하나 만드는데 860억 개를 만들고 그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포 간에 연결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든 건 첫 10년 동안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 20년, 30년, 또 40년 동안 계속 연결해 갑니다. 인간의 두뇌는 평생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자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연습과 숙달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답게 큰 두뇌는 언제, 어떻게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등장했는지, 인간다운 뇌, 그것의 기원을 찾으면 인간다움의 기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죠? 옛 두뇌를 어떻게 연구해? 아니, 두뇌는 썩잖아. 그렇죠? 두뇌가 담겨 있는 뼈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뇌가, 열 수가 있군요. 실제 뼈는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뇌가 들어있는 이 공간에 용적을 내면 됩니다. 그 용적을 옛날에는 이 아래에 있는 구멍에 뭐 씨를 넣거나 구슬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그 부피가 있는지를 쟀고요. 요즘은 컴퓨터 CT를 찍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부피를 낼 수 있지만 사실 그 정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꼭 들어있는 것이 빵빵하게 두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두뇌가 좀 움직여야 되니까 물도 있고 그 사이에 공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개골의 용적이 두뇌 용량은 아닙니다. 두개골이 다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개골의 크기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를 대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약간 의외지만 눈구멍 있잖아요. 눈구멍이 두개골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눈구멍만 남아있으면 눈구멍을 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개골의 용적을 내고 따라서 두뇌 용량을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눈구멍이 눈 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눈이라고 두뇌가 작은 게 아니고 그 눈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눈이 작고 큰 거는 눈꺼풀의 관계에 있는 거지 이 눈 알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눈구멍은 뼈에 있는 그 눈 알이 담겨 있는 그 안확이라고 한자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안에 모형을 떠서 두개골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처절하게 정보를 빼냅니다.
그래서 인간 두뇌에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근데 인간은 상대적으로 후두엽이 작아요. 후두엽에서는 시각신경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후두엽이 작은 이유는 후두엽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두엽, 두정엽이랑 그 측두엽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측두엽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상관 있는 영역도 있고, 전두엽에서는 중요한 고급스러운 지능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두엽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의 두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반달 모양의 뇌골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가장 대표적인 화석은 타웅아기입니다. 타웅아기의 뒤에 반달 모양 뇌골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70년 동안 고인류학계에서 싸웠습니다. 타웅은 남아프리카의 타웅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화석종의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STS5의 아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발견한 레이몬드 다트는 딱 보고 저것이 인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타웅아기에게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로 논란이 되었던 이 반달 모양 뇌골은, 이게 뇌라고 치면 이 뒤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두엽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주름이에요. 그것이 후두엽이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더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타웅아기, 나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전체로 확장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반달 모양의 뇌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쪽에 있느냐, 인간처럼, 그것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의 조상으로 나왔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자바인, 베이징인, 그리고 또 유명한 필트다운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만용인,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쟁쟁한 인류 화석들이,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류 화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모두 다 인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온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쬐끄만 두뇌를 가지고 있는 화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대로 인류의 절대로 인류의 조상일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이몬드 다트는 두뇌 크기 가지고는 잽이 안 되니까 그거 외에 인간다운, 왜냐면 이 양반은 무슨 아프리카누스를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누스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뇌는 작지만 인간다운 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반달 모양의 그 골짜기, 뇌 골짜기가 주름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논란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조금 사라졌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반달 모양 뇌골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면을 가지고 모형을 뜬 거 가지고는 뇌의 구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인간다운 두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좌우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릅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면 한 두뇌 가지고 두 개의 두뇌를 기능을 할 수가 있죠. 마치 하드를 이 파티션하는 것처럼. 그 대신 대가가 뭐냐면, 한쪽이 망하면, 한쪽이 다치거나 손상을 입으면 백업이 없으니까 복구가 힘들어요. 물론 뇌 손상 시 다른 쪽이 커버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 비대칭이 왜 우리의 관심을 끄냐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좌뇌에 이 언어와 관련된 영역이 있거든요. 브로커 영역, 베르니카 영역입니다. 그러면 좌우 비대칭이 가지고 있는 인류 화석이 있다면 역시 인간다운 뇌겠죠. 좌우 비대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야말로 무슨 화석에 남아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기발한 방법으로 알아낸 연구가 있습니다. 화석인들, 특히 네안데르탈인은 이로 뭘 잡고, 고기를 잡고, 한쪽 손으로 잡고 칼로 고기를 뜯어서 잘라서 먹었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칼날이 이에도 닿겠죠. 그래서 이에 이렇게 상처도 나겠죠. 오른손잡이가 쓰는 칼
날의 방향과 왼손잡이가 쓰는 칼날의 방향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표면에, 앞니 표면에 난 무수한 상처들의 각도를 다 쟀어요. 수천 개. 재봤더니 오른손잡이가 9대1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대 왼손잡이의 비율이 9대1은 지금 현대인의 비율과 같아요.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게 오른손잡이가 강했다? 네안데르탈인도 언어를 썼다? 흥미있는 추론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인간다운 두뇌는 큰 뇌입니다. 우리는 사이즈로 갑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없죠. 두개골 용적, 뭐 아까 얘기한 눈구멍 등등 해서 많은 연구가 우리 인간다운 두뇌가 어떻게 커졌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럼 잠깐 복습을 하기로 해요, 우리. 아까 이 침팬지 두뇌 용량이 몇이라고 그랬죠? 450cc 맞습니다. 그 다음 루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골반만 빼놓고는 침팬지랑 다를 게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400cc입니다. 그래서 500만 년 전부터 한 200만 년 전까지는 대략 400에서 600cc로 늘어납니다.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호모 하빌리스도 그 600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면서 큰 거 아시겠죠? 완전히 커진 거. 거의 2배로 커집니다. 그 재밌는 것이 저도 요즘 깨달았는데 이게 400에서 900까지 오는데 300만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cc는 또 뭐다? 갓난아기의 두뇌다. 갓난아기가 400에서 900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1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속에 개인적인 생애사에 우리 인류 진화의 첫 300만 년이 들어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안데르탈인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 현생 인류보다 머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사피엔스 아까 1400cc 정도. 그래서 400, 600, 900, 1400 정도로 쭉 늘어났습니다. 500만 년에서 200만 년까지는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2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호모의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호모 속에서만 두뇌가 증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좀 뭐 약간 별로 쳐주지 않으면서 두뇌를 별로 안 증가했다고 생각한 거죠. 400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자료가 쌓이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역시 두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STS5 이건 아프리카누스 400 정도죠. 별로 침팬지와 그렇게 다른 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OH5 이 보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누스하고 다른 거를 아시겠죠? 물론 600, 700 그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대로는 아니고 살짝 증가했다는 거. 포인트는 뭐냐? 두뇌 용량의 증가는 인류 계통이라면 누구든지 보이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두뇌 용량이 200만 년 전부터는 갑자기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2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00만 년 전. 그때 빙하기 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아프리카에는 빙하기가 없지만 건조해지고 수변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힘든데 인류는 더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먹을 게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먹을 거 구하기 힘든데 더 비싼 장기를 더 키운 겁니다. 두뇌가 비싸다는 얘기를 살짝 제가 했는데 왜 비싸냐? 일단 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억 개를 만들던 860억 개를 만들던 그 엄청난 수의 세포를 만들려면 먹어서 에너지를 추출해서 그거 가지고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포를 만들기만 하면 되나요? 현상 유지해야죠. 상하면 다시 만들어야죠. 물론 두뇌 세포는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고 있죠. 연구하고 있고. 그 많은 세포들을 또 연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망의 숫자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몇 조개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인데. 그래서 큰 머리 만드는데, 유지하는데, 굴리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유한해요. 자연계에서는, 그리고 인류 진화 역사상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너지는 유한했습니다. 비쌌어요. 그 에너지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두뇌가 그렇게 비싼 장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뇌만 비싸지는 않아요. 또 비싼 장기가 있습니다. 소화장기입니다. 먹는 데부터 시작해서 저기 내보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 수많은 그 단계를 관장하는 그 에너지 역시 큽니다. 그러니까 둘 다 키울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만 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두뇌 용량, 그것은 사실 소화기관을 대가로 치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에너지가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한데, 그 먹을 거를 좀 포기하고 얻은 두뇌라면 뭔가 유익한 게 있겠죠. 무엇이 유익했을까요? 두뇌는 정보의 장기입니다.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쓰고 처리를 해야죠. 무슨 정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죠. 척박한 빙하기 환경에서 남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 나무, 풀, 동물들에 대한 정보, 날씨에 대한 정보, 물에 대한 정보.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그만큼 더 관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관계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량, 그걸 다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큰 두뇌가 필요했던 겁니다. 큰 두뇌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뭐 필요한다고 막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두뇌 가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큰 두뇌가 왜 필요 있어? 그냥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두뇌 용량의 증가 역시 관계의 증가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두뇌는 점점 커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관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SNS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친, 트친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인류는 머리가 계속 커지고 나머지 목 아래는 빈약해지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00년 전 이전부터 인간의 머리는 작아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거는 연구가 아니라 그냥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인류의 두뇌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보의 보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정보는 다른 몸 바깥의 기구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이건 컴퓨터 얘기뿐만이 아니라 기록도 들어갑니다. 저장하고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와 그런 아웃소싱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하러 큰 두뇌를 만들어서 그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두뇌는 작아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나중에 2만 년 후에 제 생각이 어떻게 될 건지 지켜봐 주세요. 인간다운 두뇌를 찾는 노력은 인간다움을 찾는 노력입니다. 인류의 두뇌는 계속 증가했지만 200만 년 전부터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2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 겁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열심히 따라와 준 여러분의 머리를 스스로 쓰다마 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